먼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되게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영하 대사처럼 보자면 컴퓨터가 느리네요. 네. 일단은 오늘은 뭐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책을 한 권씩 보고 있는데 꼭 이 책을 지금 보면서 수업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딱 이 책이 최고다 이런 건 아니고 비시한 책은 사실 더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제가 이 오늘 강의 자료를 여는 동안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아직 띄워놓지 않아서 뮤트 그러니까 이 화면을 뮤트 시켜놔서 안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는 다 구동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거 구동되는 동안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룬 리뷰 좀 해볼까요? 수업을 계속 들은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요청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지난주 다뤘던 내용들 한번 각자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근데 그게 막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고 모든 내용을 다 담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그 부분인데 하이포캄퍼스 내 해마에 기록돼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다. 네. 오늘 특별히 아름다웠네요. 느끼한 멘트로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걸 잘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오늘 굉장히 예쁘신데요? 네. 어떤 내용이 좀 기억나십니까? 마음에 대한 거. 마음. 주제가 마음에 대한 거. 그렇죠. 우리 강의가 마음입니다. 네. 근데 마음이 그냥 이렇게 내 느낌, 뭐 정서 이것만은 아니다는 것. 네. 그래서 뭐 거의 끝날 즈음에 뇌에 관한 얘기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뇌는 새로운 걸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억하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되게 단순한 메시지 같아도 우리한테 좀 여러 가지 울림을 좀 주죠. 나의 그 나이든 내가 어떤 새로운 거를 좀 받아들여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해 주셔서 오늘 수업 내용으로 잘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에서 제가 사실은 오늘 뒷시합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지난주에 좀 강의 내용이 좀 뭐랄까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렸고 그래서 본론 중에 되게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어가서 그 내용을 오늘 조금 더 하면 어떠냐고 여러분께 의견을 물었더니 다들 좋다고 하셔서 오늘 브레인 사이언스 부분 조금 더 근데 이거를 좀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브레인 사이언스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뇌과학자나 뭐 뇌를 연구하는 의학 쪽에서 연구하는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그 뇌 연구는 서론격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각예술과 관련된 것으로서의 뇌의 어떤 그 구조와 역할 그리고 좀 전에도 기억해 주셨지만 뇌가 새로운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보이시죠 이제 그 맥락에서 한번 그 뇌의 어떤 부위와 기능을 좀 얘기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리뷰를 많은 분한테 하면 또 그 기회를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좀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한 분만 듣고요. 이제 매주 우리 벌써 30대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총 10주니까 7개의 강의밖에 안 나온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아직도 라고 하시죠. 그것도 뇌 사고의 어떤 소위 경향성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7주가 남아있는데 그 7주 동안 우리가 다루고 싶은 내용,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이 좀 많아서 그때마다 이제 그 주제로 들어가면 그때마다 여러분께 기존에 그 전주에 다뤘던 내용을 될 수 있으면
말씀하시는 분이 겹치지 않게 좀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꺼야지 더 자세히 잘 보이시겠죠? 왜냐하면 오늘 빛도 좋고 그래서요. 보이시나요? 뒤에 분들도 그죠? 네. 벌써 이제 영어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 좀 약간 그 거리감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의 큰 내용은 한편으로는 시지각 그리고 우리 뇌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사실 인문학이 결국은 어떤 학문이냐면 인간에 관한 학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그냥 뭔가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가 마르티니 같은 사람들은 바실리카를 지을 때도 인체의 비례와 형상을 닮아야 된다고 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했죠. 인간은 세계의 모델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갖고 있는 학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예술가가, 건축가가, 또 과학자가, 뭐 예를 들면 뇌과학자가, 인문학자가 정의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관련해서 오늘도 다루려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뇌과학을 좀 이해하는데 그 시각예술과 결부시켜서 봅시다. 이게 하나고 오늘 원래 주제인 마셜 듀샹. 근데 듀샹도 사실은 듀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을 알아볼까요?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컨셉을 분명히 해서 미술과 생각, 사고의 문제. 그러니까 앞에 주제들에서 우리가 계속 사실은 제가 결부시키고 있는 거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 세계를 이해하는 것. 그런데 그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라는 부분으로만 이해할 건지 아니면 소위 지각, 기억, 인식, 논리 이런 부분들과 결부시켜서 이해할 건지에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수업의 방향은 그것들이 연동돼 있고 같이 작용한다라는 맥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이제 약간 개론적인 성격에서 제가 이 표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가 만든 표가 아니고 미국의 톨레도 미술관의 그 브라이언 케네디 관장이 만든 그 표입니다. 비주얼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는 우리가 문자를 쓰고 이해하고 또 자기가 또 어떤 의미의 말들을 하는 것들을 리터러시라고 하거든요. 리터러시, 문해력이라고 한자로 우리가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문해력. 근데 이 리터러시 앞에 비주얼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을, 이미지를 읽고 쓰고 이해하고 자기도 의미를 전달하고 보내진 의미들을 이해하는 이런 접수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어떤 주장을 비주얼리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게 바로 비주얼 리터러시거든요. 근데 그 비주얼 리터러시를 브라이언 케네디 관장이 굉장히 주창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 그런데 그 보는 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체로 보는 걸 어떤 식으로 생각해 왔냐면 감각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눈 있으면 시각 능력 있으면 보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보는 것도 일종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세계를 이해해가는 방법 같은 게 사실은 비주얼, 시각적으로 시작하잖아요. 얘가 이제 시근이 멀쩡해졌어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근데 그런 말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하는 것도 학습과 어떤 축적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시각예술 작품을 볼 때도 이런 어떤 특별한 감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각의 과정, 인식의 과정 같은 것들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V체크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영어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뜬 장님 이런 얘기하면 눈으로 그냥 기관 시각기관으로서의 눈 뜨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룩 하는 거는 뭐죠? 일단 보는 거죠. 어떤 의식을 갖고 딱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룩. 근데
C는 뭐냐면 look과 C의 그 차이는 intention이 조금 더 강해지는 거야. C. 그리고 파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영어에서 I see 이러면 나는 본다 이겁니까? 안다. 맞습니다. 본다와 안다가 사실 결부돼 있어요. 불어로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불어에 안다와 인식하다와 보다는 같이 결부돼 있거든요. 영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 그렇게 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꼭 내가 진짜 이렇게 본다의 뜻이 아니라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이해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look에서 무엇인가 주의해서 보고 C는 그거에 대해서 아는 정도의 단계. 그 다음에 describe는 뭐냐면 내가 뭘 봤어요. 주의를 기울여서 봤고 그게 대략 뭔지를 알겠어. 아니면 인지가 됐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저기 가방이 있네. 이런 식으로 describe, 묘사를 하는 거예요.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 본 것들에 대해서 비주얼한 거를. 그죠? 그리고 그게 describe 단계는 어떠냐면 뭔가 중립적인 거예요. 책이 있다. 책이 좀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런 식으로 describe 하는 거죠. 근데 그 describe 하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파악해 갈 때 analyze 한다고 합니다. 분석한다. 그죠? 그래서 책이 좀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책이 서 있다. 책이 있다가 아니라 책이 이제 또 펼쳐져 있네. 마실 디샹의 책이네. 이런 식으로 analyze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돈인데? 라든가, 디샹 책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내용과 결부되겠지? 이런 식의 소위 해석을 하죠. 인터프리트라고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세계를,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세계를, 내지는 세계의 어떤 대상을, 사건을, 아니면 사람을 볼 때도 보고, 저분 저러고, 이런 식으로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뇌가 describe, 묘사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알려고 할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인 어떤 의견까지 덧붙여서 해석을 하는 과정. 물론 이게 근데 요렇게 이제 룩이야, 그 다음에 C야 이런 거는 아니죠.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근데 이따가 제가 뇌과학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데 바로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는 세계를 시각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보는데 그거를 뇌는 인지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10분의 1초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세계와 나의 인식에는 격차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즉각적인 줄 아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아주 합쳐져 있는 뭉뚱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다고요? 룩 한다고요. 본다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함의가 담겨져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눈으로 감각기관으로 세계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감각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브레인이, 내 뇌가 그리고 나의 지난 기억과 과거의 경험 같은 것들이 다 연동하면서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디스크라이브도 하고 어널라이즈도 하고 인터프리트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한 번도 뭔가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디스크라이브를 하겠어요? 그죠? 묘사를 하겠어요. 저기 고양이 있네, 책상이 있네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지만 해석도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제가 항상 우려하는데 점심 먹고 와서 한식도 수업하고 그리고 저는 그림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왜 저 교수님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할까 말하는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간 졸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뇌를 계속 뛰게 하려고 하시면 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그리고 지난주까지 제가 여기 앞에다 세워놨던 뇌과학자의 책이 있죠. 노벨상 받은 에릭 캔들 교수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자기는 뇌과학자이지만 미술을 가지고 뇌과학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분야에서 굉장히 성취를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그 학문의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음미할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술은 미술, 과학은 과학, 의학은 의학 이렇게 우리가 좀 여전히 분리시켜서 이걸 이제 분과 학문이라고 하는데 분과 학문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종합적인 존재인 것만큼이나 세계도 다 복합화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학문도 어프로치를 그렇게 융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떤 그 반성이 지금 우리 시대의 학계에서는 융복합 학문을 키우고 있는 맥락입니다. 근데 에릭 캔들은 이렇게 그 뇌과학과 현대미술을 결합하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주의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과학이다. 그리고 인간 경험의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다. 물론 이것도 약간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까지 학문이 소위 성과를 낸 부분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우주의 물리적인 차원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여기서 물리적인 거는 여러분 인간 신체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게 과학이라면 사이언스라면 인간 경험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인간의 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두 문화 내지는 두 학문이 뇌과학과 현대미술이 서로 만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간격을 메울 방안을 자기는 찾았다. 그게 자기 학문의 특징이다. 그게 바로 시각예술을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는 그 에릭 칸들의 이 어쩐지 미술에서 뇌과학이 보인다라는 건 유리나라 번역어고요. 실제 이 책의 그 주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회화들, 추상회화를 소위 과학의 환원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해 본 겁니다. 근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책 내용은 그 쉽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그 미국 추상회화들을 예를 들면서 이 회화가 어떻게 우리 뇌의 감각, 지각하고 결부되는지를 설명해요. 약간 저 과학자가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비약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바로 이 자기 자신이 어떤 학문을 하는지 캔달이 설명하는 맥락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과학과 인문학, 시각예술의 이 분리된 영역들 간에는 사실은 섞여 있어 포함 가능한 지식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뭐 어때 구체적으로 어떠냐라고 할 때 사실 어떤 부분에서 이게 소위 그 결합해서 융복합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이거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과학자라면. 난 그렇게 봐. 이거는 과학의 학문의 태도가 아니죠. 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 근거가.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학습과 기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학습을 하고 배운 것을 기억하고 세상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그 기억을 활용하는 고도로 특수한 과정들이 우리 뇌에서 진화해 왔음을 밝혀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뇌의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도 하고 기억도 축적하고 그 기억들이 또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비전도 만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뇌과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과학은 뭐냐면 우리 뇌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 뇌과학에서 소위 중시하는 게 학습, 기억, 경험, 이런 것들이라면 그것들이 말 그대로 미술에서도 가능하다. 미술의 소위 창작부터 감상까지도 어떻다고요? 이 뇌과학이 접근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론하고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술에서도 그러니까 사회적 편견을 좀 버려야지만 이 에릭 캔달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미술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어떤 편견이 있냐면 시각으로, 감각으로, 느낌으로, 정서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감상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에 갔는데 아니면 저의 수업에서도 아니 미술 그림의 뭐 심리학이라면서 왜 이렇게 설명이 많아? 논리를 알아야 되는 게 많아. 이런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바이어스입니다. 미술에 대한 편견인 거예요. 어떤 지적인 거, 논리적인 거, 사고해야 되는 것, 언어로 뭔가를 설명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그런 게 좀 많으면 그 좋은 작품이 아니야. 진짜 좋은 작품 있지. 내가 보자마자 가슴을 울려야 돼. 내 가슴을 터치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작품에 감동하거나 이게 좋은 작품이야 라고 하는 거에도 사실은 사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거장이야 르네상스에 라든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지금 엄청 사람들이 많이 전시 보고 다녀 뭐 다들 좋아해 이런 식의 말 그대로 사전에 정보나 뭔가 다른 어떤 지적 영향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그걸 자기 안에서 일종의 시각의 관점으로 설정하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명작이 명작으로 보이고 제목을 봐야지 그나마 여기서 뭘 유추해보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그냥 즉각적이고 즉자적으로 영어로 리터럴리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던져지는 거 이런 것으로서 미술 작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작품이 꼭 좋은 작품이냐? 그렇지 않다. 반대로 미술에는 분명히 창작자 입장에서도 내가 그냥 물감을 확 뿌려버리는 것 같아도 그 자체도 사실은 어떤 의식, 인식 아니면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이 담겨 있고 그것들이 잘 실현됐느냐 못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작품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의 학습과 기억,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하는 거 아까 learning to see, learning to look 있었잖아요. 보는 것도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과 또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는 것들은 시지각, 즉 미술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런 것들이 되게 뇌과학의 연구, 자기 에릭 캔델의 연구에서도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뇌의 하역 처리를 통해서 작품을 다른 기억들과 연관짓는 과정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감상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뇌의 하향 처리는 벌써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하향과 상향. 그죠?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기억이 축적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상향과 하향 얘기를 했는데요. 상향은 뭐죠? 제가 감각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본능적인 것, 즉각적인 것 제가 허리하악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허리하악이 아니라 우리가 되게 1차원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감각 내지는 반응 이런 것들이 뇌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하는 그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걸 상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내가 딱 있어요. 이거는 소리가 확 들리잖아요. 이거 감각적으로 확 들렸는데 이렇게 놀래는 거는 굉장히 그 생각적 반응이죠. 근데 교수님이 우리 잠을 깨우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까지 간다면 뭐예요? 상향인 거죠. 어떤 감각적 반응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interpretation, analyze를 하고 있는 그죠? 하향은 뭐죠? 뇌에서 감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다룬 뒷샤의 작업들이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술하면 뭔가 감각적인 반응을 생각하지만 뒷샤의 작업은 절대로 감각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거나 즐길 수 있는 작업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향입니다. 어떤 지적인 사고나 이런저런 자기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더라도 유추를 하거나 연상을 하거나 뭔가 의미들을 엮어보거나 해야지만 그게 비로소 이야 이거 거장의 작품인데? 라고 하는 식으로 의미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요? 하향. 방향을 제가 지난번 설명하면서 그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는 상향과 하향 그러면 어쩐지 하향이 좀 더 뭔가 감각적인 것 같고 상향이 좀 더 그 인식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허리하악 얘기했잖아요. 위로 가는 것과 아래로 가는 거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뇌의 하향 처리를 통해서 작품을 다른 기억들과 연관짓는 과정이 바로 뇌과학에서 시각예술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나 이거 봤어. 강 교수님 수업에서 마크 로스코의 그 작품으로 교회를 지어놨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 그게 이건가 봐. 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뇌가 기억하고 있던 걸, 인식으로만 알고 있던 걸 현장에 가서 그 채플에서 감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미술 감상에서 되게 우리가 이제까지 약간 수동적 구경꾼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건 미술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예술가의 어떤 아주 뛰어난 재능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못 느끼거나 미학적 가치를 다 알 수 없어. 이런 식의 약간 겸손하지만 수동적인 감상자의 영역에 머물렀다면 실제로 미술 감상에서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사실 어때요? 우리가 살아온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누군가하고 이렇게 교환되지 않는 어떤 기억이나 경험이나 느낌이나 정서적인 어떤 취향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작품을 감상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좋은 작품은 내가 미술을 알든 모르든 그냥 감동이 돼 이게 아니라 많은 미술 작품을 보거나 우리처럼 이렇게 미술과 학문적인 공부를 좀 쉽지 않더라도 해보거나 한 사람들이 ways of seeing, 보기의 방식들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목을 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미지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맥락인지, 미술의 경향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지만 음악에서는 소위 신동이 있지만 미술에서는 신동이라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악은 뭐 음감을 갖고 태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미술에서 사실은 삶의 경험이라든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갖고 태어난 어떤 천부적 재능보다도 자신의 삶의 경험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취향을 고급화시키거나 세련되게 하는 그 과정들이 결국은 작품을 만들게 하기도 하고 감상자도 그거를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쩐지 이게 바로 뇌과학과 연결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사전에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얘기하려고 그렇습니다. 뇌로 와서 설명을 해보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이거는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제 강의 자료를 찍으시는 거는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강의 자료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져가서 뭐 어떻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에릭 캔들의 책을 제가 소개를 하면 그것들을 찾아 읽어보시는 그 능동성이 여러분을 학문의 세계로 끌고 갈 겁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찍어놓고 안 보시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어디 뭐 찍어놓고 안 봐요. 오히려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식도 경험이에요. 응? 찍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죠? 일단 찍어. 그리고 마음 편한데 그 다음에 돌려.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제가 강의가 지금 잘 되는 기분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생생하세요. 네. 관심을 갖고 소위 인터레스팅이 막 뇌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어쨌든 소위 뇌과학에서 되게 기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뇌과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무슨 엄청나게 어드밴스된 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저 용어들 배우고 있고 또 뇌가 어느 부위가 있고 그 부위는 소위 우리의 지각이나 감각이나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같은 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르더라고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팔이 잘 안 움직여. 근데 팔에 뭐 이게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에? 뇌에? 이 팔을 움직이는 감각기관의 어느 부위가 지금 뭔가 염증이 생겼거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뇌를 공부하면 우리를 공부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반론도 있어요. 철학자들은 나는 뇌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 나는 뭐죠? 그냥 나가 아니라 자아라고 하는 건 곧바로 물리적인 뇌로 환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철학자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저도 인문학자니까 그런 관점을 충분히 견지하면서 그런데 뇌는 뭔데? 물리적으로 뇌를 좀 알아보자 라는 태도로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뇌의 전체 그림인데요. 이게 대부분 어떤 그림은, 그러니까 에릭 캔들 책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반대로 그려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두엽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두엽. 머리 앞부분.
근데 여기 부분이 이쪽으로 가게 그려놓은 그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셔서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죠? 눈. 네, 눈입니다. 눈. 인간의 눈. 눈은 크게 망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망막이 여러분 뭐냐면 판단이나 뭔가 선택이 아니라 그냥 보는 기관이에요. 마치 프로젝터의 렌즈처럼. 렌즈는 판단하거나 호불호를 가리지 않아요. 그죠? 망막이 있어. 그리고 그 망막에서 뭐가 투영이 되면 그때 뭐가 투영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이렇게 세계를 보죠. 그죠? 세계 무엇인가를 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를 들면 이 스크린에 강의 자료를 보거나 저를 보거나 아니면 이런 걸 보거나 그죠? 그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치는 게 이를테면 빛이 있고 그러니까 광학적인 건 그리고 눈 망막이라는 감각과 더불어서 비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망막에 비친 거고 그 다음에 그 망막에 비친 것들이 시신경을 타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뇌 뒤쪽 후두엽. 희한하죠. 그러니까 제일 전방에 있던 게 제일 후방으로 가서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냐면 시각피질이라는 곳입니다. 이 1차 시각피질이라는 곳으로 가서 V1 이렇게 명명하는데요. 이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시각 처리를. 그냥 비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죠? 이게 상을 뒤집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꼭 올바른 이렇게 반듯한 세상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상을 우리는 뒤집어서 보는 겁니다. 망막이 거꾸로 비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시각 피질에서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상으로 딱 펼쳐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사진 찍는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사실은 인간의 시각 능력을 가지고 그걸 기계화한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시각 피질에서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망막을 통해서 투영이 됐고 그것이 상으로 맺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쪽이에요. 자, 근데 그게 무엇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상태에서 C로 가잖아요. 그죠? 아, 교수님이 지금 서가지고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알게 되는 C로 가는 거는 뭐죠? 교수. 예를 들면 교수는 뭐예요? 뭐예요? 실제로. 웃자고 하는 얘기였지만 뭐예요? 무엇이에요? 무엇? 가르쳐주는 맞아요. 가르쳐주는 사람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근데 무엇이잖아요. 존재예요. 존재. 그죠? 존재. 그러니까 뭐 칠판 아니면 사람, 뭐 옷,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을 아는 거예요. what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what pathway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무엇 경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후두엽에 시각 피질이 있는데 V1이 있는데 그것들이 뭔가 비춰냈다면 상이 비춰졌다면 그거를 경로를 두 개로 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see 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 하나는 어디. 무엇과 어디를 알면 사실 그 세 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잖아요. I see가 되잖아요. 그죠? 네, 아시죠? 무엇 경로, 어디 경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What pathway, 그 다음에 where pathway. 그러니까 사실은 딱 보고 우리가 저기 사람이 있네 이러는 건 어때요? 무엇을 인지하는 거예요? 뇌가 인지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게 좀 놀라운가요? 우리가 그냥 통합해서 본 줄 알았더니 네, 이렇게 좌뇌 우뇌가 아니고요. 밑에 경로, 그러니까 뇌 밑부분 쪽으로 흘러가는 게 바로 무엇을 아는 거고 윗부분, 뇌 윗부분, 마루라고 하는데 뇌 마루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신경은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죠. 만약에 밑에 저기 what pathway에 뭔가 손상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인가? 사람을 못 알아본다. 뭐 이런 설정이 있잖아요. 그 드라마 허구적 설정이 아니고 실제로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다 멀쩡해. 근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은 구분을 못해. 무엇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디 경로를 손상받은 사람은 뭐예요? 정황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정황. 여기 어디라는 건 꼭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
내지는 상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지금 우리하고 뇌가 공부를 하고 있다,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통합적 지식이잖아요. 세상을 딱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 중에서 무엇을 아는 것과 어느 누가 무엇을 이거와 어디서 어떤 일을 이거는 경로가 다르다. 이걸 일단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무엇 경로와 어디 경로가 사실은 합쳐져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뭐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앞에 서가지고 이런저런 내용 가지고 강의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지금 아주 인스턴트한 즉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부한 거라든가 기억이라든가 내각의 다양한 단어라도 최소한 알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 기억들은 여기 하이포캄퍼스라는 곳에서 기억이 저장된다고 합니다. 저 뭐냐면 해마라고 들어보셨죠? 해마에서 우리의 경험이나 과거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좀 노화하기도 하고 기능이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가면 여러분 제가 뇌과학을 다 설명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세요. 무엇 경로와 어디 경로가 말 그대로 어디서 이를테면 발언을 하죠? 시각에서. 감각기관에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시각피질에서 상을 만들고 그 만든 상들이 의식적으로 소위 무엇을 알고 어디인지 정황을 아는 식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감각과 인식은 결합돼서 활동한다. 뇌과학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마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연히 마음은 감정, 정서 이런 거로 우리가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무슨 얘기를 했죠? 지금 뇌과학 공부하는 것처럼 정신도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인드. 그러면서 제가 첫 시간에 누구 철학자 이름 얘기했는데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정신이란 마인드를 얘기해요. 영문권에서 번역하기에는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 이래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할 때 그 마음은 다들 그렇게 그 뜻이 뭔지 좀 알지만 그 마음은 또 어떻다? 철학에서는 정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심리기도 하고 지금 뇌과학에서 우리는 어때요? 마음은 뇌의 소위 역할과 기능과 작용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마음을, 감정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요. 여기 여러분 두 개 보이세요? 여기 빨간 점하고 약간 파란 점하고 이게 뇌의 중앙 부분 아까 이제 무엇 경로 쪽에서 이렇게 여기 하이포캄퍼스 있는 쪽 그쪽에 앞부분에 있는 건데요. 요 앞에 있는 게 편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가로쳐진 걸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편도체는요. 감정을 소위 뭐라고 하지? 감정을 실체화하는 거예요. 감정은. 나 지금 화났어. 라든가 이거는 정말 행복해. 느낌이 좋아.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가 판별하거나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편도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 소설에 지금 보니까 좀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재밌게 읽었었는데 꾸준하게 스테디셀러 같아요. 소설 중에 아몬드라는 소설이 있어요. 별로 두껍지 않은. 혹시 저자 있으십니까? 제가 책 공부해드렸어요. 네. 아몬드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아몬드가 사실은 뭘 얘기한 거냐면 편도체를 얘기한 거예요. 저 형태가 딱 아몬드 같이 생겨가지고 일명 아몬드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그 편도체, 그 소설의 주 내용이 뭐냐면 한 소년이 있는데 얘가 슬픔이나 뭐 이런저런 공포나 이런 거 못 느껴요. 감정의 말 그대로 그 세계와 딱 차단된 것 같은 목석? 옛날 우리말로 하면 그런 식의. 근데 이 편도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소설이 설정을 해요. 그래서 제목도 아몬드야. 근데 이제 소설 끝에 가면 그 슬픔을 느끼는데 어쨌든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아 이거는 기쁘다, 행복하다, 슬프다, 우울하다라고 하는 식의 것들을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집행하는 게 바로 이 시상하고요. 예를 들면 너무 화나. 그래서 분노를 표출해. 막 이러는 건데 이 시상하부에서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는데 이거 정말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러면 사회적 편견, 대중의 편견은 뭐냐면 작품이 좋으니까 내가 즉각적으로 여러분 영어로 감동받다 동사를 터치라 그래요. 재밌지 않아요? 터치. 만져주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작품은 터치를 좀 과격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마일드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 인지를 하고, 판별도 하고, 그리고 디스크라이브가 돼야지, 묘사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어떤 작품이 좋다든가, 이거는 이렇게 그렸네, 이건 이러니까 어떠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냐면, 행복해, 이건 뭐예요? 편도체에서 뭔가를 지각을 해서 시상하부가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감이 느껴져, 막 도파민이 쏟아져 나온다든가 하는 식의.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호르몬 얘기로 가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고,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세계를 인지하는 건 이 망막을 통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것이 시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된 다음에 시각피질에서는 그것이 상으로 맺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거나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what pathway와 where pathway 무엇 경로, 어디 경로를 통해서 분별을 하고 그것들이 통합돼서 우리한테 하나의 정보라든가 인식의 차원으로 가고 그것들이 이제 감정적인 차원, 정서적인 차원들로 간다. 너무 명쾌하잖아요. 아니, 제가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철학자 입장이긴 한데 말하자면 2차적으로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 제목 보면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이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는요. 스위스의 그 거대 뇌과학 연구 단체가 있어요. 학교인데요. 교수가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 해마에 문제가 있나 봐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요. 그 교수가 이후에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받아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바로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예요.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유전체 지도가 완성됐다고 하잖아요. 지놈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 유전자가 구성되는지 밝혔다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의 거를 브레인에다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뇌를 샅샅이, 뉴런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10억 개인가 그래요, 우리 뉴런이. 그리고 그 신경세포들이,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왜 우리가 치매를 걸리냐 아니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억이 띄엄띄엄이 되냐 뉴런 이 신경세포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생성됐다가 죽고 막 이러는데 이 뉴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듯이 연결이 돼야지만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거나 기억하거나 이러거든요. 아까 말했던 근데 그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 시냅스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행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시냅스가 그러니까 뉴런과 시냅스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근데 그런 식의 말 그대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놈 지도처럼 다 밝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EU가 엄청난 연구비를 들여서 진행을 해왔어요. 2000년대 초부터. 그게 바로 이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경세포, 신경다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작용하는 거를 시각화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데 밤에 이걸 본다는 게 어떠실지 모르지만 찾아서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거나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마크랑
이름 기억났어요. 이제. 마크런 교수가 저기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자기네가 무슨 연구를 사실 보세요. 교수가 엄청난 유로의 그 저기 1억 유로인가? 뭐 엄청난 투자비가 엄청나요. 근데 그 정도의 투자비를 받아 연구 지원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는데 10년 넘게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소위 그 전문가 집단이랑한테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영상이 있어요. 짧게. 근데 보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저 거기서 캡처한 거예요. 뭐냐면 마치 지놈 지도처럼 우리의 그 뇌에서의 그 엄청난 수의 신경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네가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어디 불이 들어오고 어느 다발에서는 묶여서 가고 어디는 막 그 가지 뻗듯이 뻗고 이런 거를 시각화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그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를 제가 다 이해하고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좀 우울한 얘기지만 그렇게 엄청난 연구비를 가지고 오랫동안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브레인 사이언티스트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 밝혀내지 못했다. 그런 어떤 활동들과 부위들 여러분 지금도 그 병원에 가면 이제 약간 의사들마다 전공마다 접근법이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특히 신경외과 같은 데서는 엄지발가락 두드려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눈 깜빡여 보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신경 문제고 그 신경은 뇌 신경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를 자극했을 때 어디에 불이 들어오는가, 뇌 어느 부위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은 앞에 이런 것도 찾아낸 겁니다. 편도체 같은 것도 어디가 망가지니까 사람이 언어 능력을 상실하더라. 어디가 망가지니까 사람을 분별을 못하더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진짜 임상의학이에요. 이거는 뇌과학은 제가 모르게 몰라도 임상의학이에요. 진짜로 임상 환자가 있거나 실험을 해야지만 알아. 그걸 쥐로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밝혀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뇌의 어떤 부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뇌 부위가 신체의 어떤 부위들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게 좀 브레인 사이언스이고 그것이 상당히 발전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뇌과학자들은 아직도 다 밝혀내지 못했고 아주 극히 일부만 어떤 정도의 구조와 소위 그 메커니즘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 정도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루 브레인이에요. 오케이.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다? 오늘 우리가 브레인 사이언스의 어떤 뇌 부위와 기능과 작용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지만 그건 완전한 지식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열린 상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연구를 더 해야 된다더라 정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앞에서 설명한 것들은 대체로는 일반화된 뇌과학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시각 피질의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를 알고 어딘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하는 것들, 편도체가 감정을 지배하고 뭐 이런 것들은 밝혀낸 것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제가 그 뇌과학과 미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제했던 게 그리고 여러 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중에 미술에 대해서는 감각 그리고 예를 들면 뇌과학 같은 것들은 뭐 지식, 인식, 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동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계가 세계 속에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세계 읽고요, 저한테. 그죠? 책상, 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지식. 근데 그런 세계가 이를테면 내 감각기관 눈을 통해서 네. 망막을 통해서 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가 인풋한다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자료를 인풋하는 것처럼 명령어를 삽입받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그 세계에 어떤 빛이 있어야지 세계를 인지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게 결부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우리 감각이 결부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 화살표가 뒤집어진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다고 하는 그 상은 사실은 뒤집힌 상이다. 세계는 우리가 지금 인지하는 거에 반대쪽이다.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뭐 공간이 뒤집었다 이런 뜻은, 그러니까 형상이 뒤집어져서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망막에서 소위 수용하게 되는 요소들을 분별을 해보면요, 색을 수용하죠. 망막은 감각기관으로, 그죠? 아, 빨간색, 뭐 흰색 이런 식으로 색, 그 다음에 밝기, 그죠? 이 밝기들, 그 다음에 텍스처, 질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냥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예를 들면 뭐랄까, 이 질감과 이 질감과 이 질감을 다 다르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망막을 통해서 이렇게 인지가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운동, 거리.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걸 아주 뭐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세계를 받아들일 때 이 요소들이 전체예요. 사실은 이것들이 조합이 돼서 이제 나한테 아, 저분은 갈색 가죽 그 자켓을 입고 계시네, 응?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죽 이럴 때 질감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죠? 갈색 이러면 딱 색깔 떠오르고. 근데 그렇게 여러 요소, 그리고 뭐 이 정도 거리.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아주 클로즈업해서 저분의 자켓을 봤다면 거리가 어때요?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 자켓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주 클로즈업하면.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는 소위 그 치타? 포켓몬이 보니까 생각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 같아요? 뇌는 연상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해요.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쌓이죠? 말하자면 이 요소들이 결국은 내가 세계를 인풋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 거죠. 색깔, 빛, 그 다음에 텍스처, 거리, 운동,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일테면 생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지만 여기 지각이라고 해놓은 걸 보시면 되게 중요해요. 지각은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감각과 지각은 달라요, 여러분. 센스와 퍼셉션이 다르잖아요. 지각은 사전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감각들이 소위 그 인식과 의식과 결합해서 알게 되는 것들을 지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너는 지각이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꼰대라 그래요. 근데 지각이 있니 없니라고 할 때 그거는 감각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논리 얘기만도 아니죠. 그건 뭐예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식의 어떤 처신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과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어떤 진료들 같은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지각인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도 써져 있지만 지각은 동일하지 않아. 예를 들면 망막은 여러분이 지금 시각 능력이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딱 봤다. 망막 맺히는 상은 똑같은 거예요. 관점이 다르지. 위치가 다르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 무슨 옷을 왜 저렇게 입어? 이렇게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제스처가 어때? 뭐 이런 아니 뭐 의견이 아니라 일단 어떤 식으로든가 뭔가 의미들이 되는 지점이 있죠. 그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지각. 감각적 차원에서 지각적 차원으로 가는 건 어때?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가 있어요. 변질돼요, 의미들이. 그리고 의미로 파악하는 것들은 다 각자의 어떤 삶의 경험, 지식의 수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하면서 여러분만의 지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다 했어요. 이런 얘기들이 근데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앞에 이 그림하고 사실 여기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철학자 데카르트 아시죠? 데카르트의 제일 유명한 말이 뭐죠? 존재. 나는 생각 존재. 그런다면. 맞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얘기는 여기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출석을 했다 그래서 다 존재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라틴어로 코지토 에르고 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철학적인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인간을 어디를 중심으로 정의할 건가, 인간 존재를 이와 관련된 겁니다. 나는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것들, 존재의 어떤 당위성을 어디서 찾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데카르트는 이 부분만 잠깐 설명하면 데카르트는 그 결론, 철학적 논변에 이르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가정들을 해봐요. 철학적으로 회의라고 해요. 의심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벽난로 앞에서 이 문서를 가지고 이걸 보고 있다고 하는 거는 확실한 거 아닌가? 이 감각적 확실성은 의심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철학적으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찰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내 뇌를 어떤 소위 불어난 어떤 힘이 내 뇌를 신경을 조직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내가 그래서 실제로는 벽난로 앞에 있지도 않고 종이를 실제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정보가 주입된다면 내 존재의 확실성은 거기에서 찾을 수 없지 않나? 라고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그렇게 성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내용이 매트릭스 영화야. 네, 내가 진짜로 진짜 와인과 스테이크를 먹는 게 아니어도 내 뇌가 그렇게 만족하면 내 감각 판도체가 그렇게 느끼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코지토 에르고 숨 나는 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 생각은 사실은 띵킹이라기보다는 그 회의예요. 의심.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나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데카르트의 성찰의 결론인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잖아. 그게 바로 코지토 에르고 숨이에요. 근데 어쨌든 데카르트가 말 그대로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데카르트처럼 그 소위 얼핏 들으면 고도의 관념론자 같은 데카르트가 어느 단계를 거쳐서 그 소위 생각이라는 것이 내 존재를 증명한다의 철학적 결론에 이르느냐면 감각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보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는가? 이것들을.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데카르트가 그려놓은 이 그림입니다. 인간의 망막 보이죠? 그 수정체에서 망막이 외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상이 맺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데카르트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특히 그 계몽주의 시대 서부 유럽의 철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고도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 어드밴스드 대 첨단 학문들의 뿌리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이 설명들과 데카르트가 그 당시에 소위 연구했던 것들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똑같다는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리고 위에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까 카메라 얘기 누가 하셨죠? 네. 맞아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하는 게 사실은 카메라에 그 암실, 빛을 모아서 외부 세계의 상들을 거꾸로 비춰내는 그 구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그 르네상스 시기에 말 그대로 방 전체가 일종의 카메라 장치같이 되는 그걸 실험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아시면 어디 가서 되게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카메라 옵스쿠라. 카메라는 아시죠? 카메라 우리가 쓰는 그 말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옵스쿠라 이렇게 돼 있는데 카메라의 본래 더 큰 뜻은 챔버예요. 챔버. 그리고 옵스쿠라는 영어로 하면 옵스큐어.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옵스큐어는 뭐죠? 어둡다? 어둡다, 흐릿하다, 모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옵스큐어하다 이렇게 어둡다. 근데 챔버는 뭐죠?
방 맞습니다. 공점 하시는 분이 오셨네요. 방. 그래서 여러분 이 방 예를 들면 챔버 오케스트라 같은 단어예요. 실내악 맞아요. 여러분 이게 집단지성 같아요. 챔버는 실내악의 챔버 오케스트라의 그 챔버가 맞고요. 옵스큐라는 옵스큐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냐면 어두운 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방. 어두운 방 이러는데 이 어두운 방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세계를 받아들여서 어두움 속에서 받아서 상을 거꾸로 해서 비춰내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카메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카메라라고 그냥 하는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이 당시에 이렇게 진짜 방 전체를 가지고 이 어둠을 만들어서 외부의 상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렇게 작은 카메라, 심지어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생각하지만 실제 그 과학적 발전을 통해서 봤을 때는 방 전체를 하나의 어둠 상자처럼 만들어야지만 외부의 어떤 세계가 이미지로 방 안에 상으로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각 피질의 역할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그죠? 시각 피질. 그래서 데카르트 그림이랑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외부가 있는데 외부를 내 망막이 비춰내고 그거를 상으로 맺히게 하는 거는 시각 피질, 의오함. 그죠? 그러니까 뇌는 일종의 뭐죠? 방. 어두운 방.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두운 방.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좀 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 우리는 지금 뭐 세상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내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식은 뇌는 세상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막이 비치지만 그게 시각 피질로 가서 상을 만들고 내가 인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빨라도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분명히 과정이 있으니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 뇌과학자, 다른 뇌과학자인데 네이션 랜스라는 그 뇌과학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의사예요 그냥. 근데 이 책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 안 읽었지만 저도. 나는 왜 다른 사람 책만 홍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몸 오류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우리 몸이 왜 쓸데없이 이렇게 팔목에 뼈가 많아가지고 막 이런 식의 의사가 되게 이제 그런 말하자면 설계부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제가 그 비슷한 의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진짜 갱년기가 되니까 저도 갑자기 여기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 여기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신경외과 갔더니 의사가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하느님이 우리 몸을 잘못 설계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지? 라고 했더니 그 의사가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클레버한 것 같아요. 또 똑똑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뼈 위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연골과 이런 거를 얹어놔가지고 계속 이거 쓰니까 여기가 닳는다는 거예요. 위에 얹혀져서. 설계가 그렇게가 안 됐으면 얘가 닳지 않는데 써도 밑에 있으면 위에 얹어놔가지고 계속 이래서 여기도 그래서 고장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제가 이 책을 보자마자 그래 그 얘기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이거나 인간의 어떤 생활 방식 같은 걸로만 보면 인간 신체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게 기관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책인데 뒷부분 마지막에는 뇌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 꼭 읽으세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 얘기지라고 인용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저의 문장을 저는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본다고 인지하거나 지각하는 세상은 10분의 1초 전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1초를 10개로 나눴을 때 그 이전 세계다. 무슨 얘기죠? 굉장히 생기 발랄하시네요. 뭘까요?
세계는 세계의 자기 운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막막히 딱 받아들여 수용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고 인지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각기질까지 가서 뭐죠? 무엇 경로, 어디 경로. 그래서 사실은 뇌가 이해하는 데까지는 10분의 1조의 격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저는 이 말이 되게 한편으로 되게 시적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되게 그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오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도로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10분의 1초에 벽을 깨겠어 이런 게 아니라 오케이? 네. 자, 뭐 많은 얘기 했는데 넘어와서 요거 여러분 요거 하나 보시고요. 여기 하나 보세요. 여기 이 사진 하나 보고 여기 17 곱하기 24 보시고. 이거는 다니엘 카너만이라는 사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제가 찍어온 건데요. 네, 여러분 두 개를 보세요. 어때요? 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이거 일단 보시면 어때요? 사진이다. 그럼요, 사진. 짜증난 것 같다. 아, 네. 일단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의미를 막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탁 느껴지죠. 놀람이든 어쨌든 간에 감정이 느껴지죠. 이건 말하자면 우리 감각적으로 저 이미지를 탁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놀란 건지 화난 건지 아니면 짜증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상향으로 하지 않아도 일단은 뭔가 감각적으로 확 오잖아요. 그죠? 이 사진은 17 곱하기 24는요. 여기 바로 답 나와요? 답 나와요? 17 곱하기 24? 갑자기 그거 물어보지 말고 답을 얘기해요. 통화하고 같은 게 있지 않아요? 아니면 막 요새 곱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막 뭐지? 올리브는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길 막히고 그럴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길 막힐 때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하면서 앞차 번호판에 더하기 빼기 하고 전 금방 돼서 혹시 천재인가? 농담이지만 막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뇌에 어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각기질에 딱 비친 거가 아니잖아요. 사고 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7 곱하기 24는 결국은 뭐예요? 연산하는 거예요. 감각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데니엘 카너만은 이 두 개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의 본래 원제목이 Thinking Fast and Slow인데요. 우리의 사고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빠른 그 사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 슬로우 하는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기본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외적 세계, 나를 둘러싼 세계가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는 우리는 어떠냐면 즉각적으로 캐치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 화났어. 벌써 무엇을 알고 그 다음에 어디 경로도 작동한 거지. 어떤 상태인지를 아니까. 그죠? 그치만 어쨌든 거기서 굉장히 뭐 분석을 해야 되거나 논리를 구축해야 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거는 상향 정보인 거예요. 상향 정보. 그러니까 딱 느껴져서 화났나 봐. 이런 식으로 뇌로 가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어때요? 17 곱하기 24는 벌써 짠 계산 거 이런 거잖아. 생각이라는 거. 뇌에 소위 그 계산 그거를 가동시켜서 곱하기 막 올림. 근데 이 숫자가 뭐였지? 올려놓고 나면 여기 이 숫자 기억 안 나고 이 숫자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향 정보예요. 내가 17 곱하기 24를 곱하기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곱하기는 단지 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17, 24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야지만 말 그대로 답을 찾죠. 그죠? 그래서 여기 조금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스템 1이라고 이 카너만은 예를 들어요. 이건 시스템 1, 이건 시스템 2다고 하자. 그러면 저절로 빠르게 작동하고 노력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 자발적 통제를 모른다. 보기 싫다고 해서 저 짜증나 얼굴 보고 싶잖아. 그런다고 해서 딱 받쳐지지 않죠. 그죠? 두 번째 시스템 2라고 한 거는 복잡한 계산을 비롯해서 노력이 필요한 정신활동 그리고 주관적 행위, 선택, 집중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것 이렇게 설명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주관적 그러니까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17 곱하기 24는 마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은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식 내지는 자기가 습득한 어떤 이해들을 통해서 주관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관적인 행위, 선택, 집중 오히려 여러분 첫 번째 같은 거는 주관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왜? 화난 얼굴에서 거기서 저 사람 깊은 마음에서는 화를 내고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화가 나거나 예를 들면 꽃이 딱 있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오케이? 이게 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제가 예술작품으로 갈 건데 이제 더 괴롭혀드리지 않고 갈 건데 이를테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고도 세계를 내지는 예술작품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어떻다고요? 의식, 사고 그리고 주관적 어떤 경험의 축적과 지식의 축적들이 나로 하여금 그걸 감상하게 하거나 즐기게 하거나 이해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충분히 정리가 되시죠? 근데 마지막 이 얘기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인용해왔는데 카너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레는 이런 진술이 있어요. 헬레는 3월에 행복했다라는 말이 타당하려면 그러니까 헬렌이라는 사람이 3월에 행복했어 라고 할 때 이건 뭐냐면 심리학적인 설명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뭔가 행복함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어떤 요건들이 갖춰질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건 좀 음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만두기보다는 지속하려는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헬렌이 썼어. 그래서 3월에 행복했어.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뭔가 좀 행복하지 않거나 막 찝찝해, 불편해, 막 좀 우울해, 불행해. 그때는 뭐에 집중이 안 될 때 아니에요? 집중이 안 돼서 불행하기도 하고 불행하니까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뭔가를 그만둬 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했을 때 그렇게 시간을 썼을 때 헬렌은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 수업 1시간 좀 들으면서 그게 여러분 이 수업에 관심을 툭 놔버리는 게 아니라 주의를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1시간 10분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거기서 오는 일종의 여러분의 집중성이 여러분을 지금 꽤 괜찮은 감정 상태로 끌고 온 거예요. 두 번째, 빠져나오고 싶은 상황에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것도 중요해요. 아니 정말 불편해, 싫어. 근데 거기에 시간을 안 쓴다? 그러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뭔가 지속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 부분도 의미해 볼 수 있고 어느 쪽으로나 관심을 두지 않을 중립적인 상황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집중하고 안정감을 갖고서 지속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두 번째, 불편하고 자신이 뭔가 어렵고 이러는 상황들인데 도전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에는 과도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벗어나려고 하는 걸 얘기하죠. 스트레스 상태에 매여 있지 않는 거라고 제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중립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해석을 해볼까요? 중립적인 것은 오히려 좋을 것 같잖아요. 뭐 요즘에 워라벨 이런 거 워크 라이프 밸런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되게 좋을 것 같아. 중립적인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의식적, 지향적 존재예요.
지향이라는 건 뭐죠? 어딘가로 계속 의식이 뻗어나가고 목표를 갖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밸런스는 좋은 게 아니에요. 밸런스는 좋지만 그게 그냥 정적인 상태는 죽은 거예요. 오케이? 중립적이라는 건 그냥 밸런스가 맞다가 아니라 아무런 의지도, 인텐션도, 의도도, 지향성도 없는 상태. 사물과 같은 상태. 그거에서는 시간을 너무 소비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할까말까가 아니라 하자. 뭐 라든가, 응? 뭐 교수님 설명하는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헬렌이 행복했던 지난 3월에 행복했던 거라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앞에 오늘 다뤘던 것들로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헬렌이 행복했다 이 말을 떠나서 이제 저 말 속에서도 제가 이제 추리를 하자면 우리가 세계를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세계는 그냥 감각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논리거나 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연동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의 어떤 그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그 뭐죠?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거나 하는 것들 그게 모두 사실은 마음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여러분은 이제 감상이라든가 하는 쪽에서 자연스럽게 상상하고 있겠지만 창작자 입장도 그런 거죠. 창작자도 어때요?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창조를 하기 위한 어떤 인텐션, 의도를 갖고 지향성을 갖고 막 움직일 때 행복감을 느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20분인데요. 지금부터 한 7분, 8분, 10분 뭐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귀시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강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점점 사람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봤는데, 그죠? 어때요?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시 봐서 좋아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 인터넷에 정말 치기 쉬워요.
시간이 떨어져 있어. 아, 맞아요.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아 너무 시간이 졸리는 시간이 그리고 꼭 고통스럽지. 몇 과목들이죠? 네. 아, 대수. 아, 무슨, 뭐라 그러냐. 무슨 기회도 비슷하지. 무슨 기회도 많은데. 아니 물론 종교단체 사는 거죠. 요령이 왜? 먼저 시간 되게 찌제 써있던데 제가 찌제 다니니까 이혼하니까 나왔을지. 호준 씨 친구 아니야? 네.
의약관, 약할 때 하는 저는 어디 가는 그러면 신기하게 좋은 정보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서로가 입력해놔요. 그러세요? 어디 점이세요? 한 조사인데요. 신기하다. 거의 없어. 저 사실 시작할까요? 네. 다음 주에도 마셜 디샹을 다룰 거여서 우리는 그 주제로는 약간 분리가 되지만, 그러니까 오늘 원래 마셜 디샹 주제는 앞에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 수업에서 뇌과학 부분을 조금 다 못하고 오늘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주제가 지금 이제 디시앙을 제가 접근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디시앙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맥락이 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막 다뤘던 어떻게 보면 좀 사전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논리에서 논리로 가는 것 같은 그 내용들을 이제 시각에서 작품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원래 다음 주는 디시앙과 젠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성 남성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뭐 인식의 문제일 수 있고 또 경험의 문제일 수 있는 뇌과학하고 결부됩니다. 그런 내용을 다룰 건데, 약간 다음 주까지 해서 경계가 쭉 없이 디시앙을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감각과 인식의 문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문제,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사회적 성 이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젠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앞에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계는 세계로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인식을 연동시켜 가면서 세계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처음 V체크한 거 기억나시죠? 우린 보는 것 같아도 이해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describe, 묘사도 하고 서술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describe는. 그리고 그걸 꼭 글 쓴다든가 말로 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개념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적 차원의 분석을 하기도 하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여러분 의미 부여를 잘하면 자기가 마음이 어때요? 뭐 감동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3월은 행복했어도 되고 그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30분이 남아있는데 30분 동안 아주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자, 듀샹과 생각의 미술이라고 제가 3주 강의 제목을 해놨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듀샹과 생각의 미술. 이 얘기는 뭐냐면 허점을 좀 찌르는 게 있죠. 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걸 과연 얼마나 부여해 왔는가, 미술에 대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의 미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미술에서 생각이 중요한 창작자 입장에서, 좀 전에 말한 거는 감상자 입장인데, 우리가 미술을 감상할 때 생각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냐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걸 미술 영역에서 얼마나 의미 부여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지금 창작자가 자신이 타고난 어떤 뭐 감각, 손의 감각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거, 자신이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것, 성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미술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의 미술을.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키워드만 있는데, 이건 굳이 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아방가르드 아트, 듀샹 하면 대표가 이제 아방가르드 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방가르드 아트, 전위예술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작품을 보면 아시게 됩니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본다는 거는 이게 룸만이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자, 작품을 접하면 이거 왜 전위예술이라고 하는지를 좀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이 듀샹은 개념미술의 말 그대로 선행해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막 듀샹 보고 개념미술가 막 이런 얘기를 되게 쉽게 하거든요. 국현에서 전시를 할 때도 개념미술가가요, 도스트가 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 듀샹은 컨셉추얼 아티스트가 아니에요. 컨셉추얼 아트라는 그 소위 고유명이 만들어진 게 1960년대예요. 그리고 조셉 코수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선언이 돼요. 컨셉추얼 아트.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듀샹에 대해서 개념미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듀샹의 미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개념적인 태도, 개념적인 것들이 미술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작가가 듀샹이고, 듀샹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구적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역사의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점에서 과거를 쭉 봤을 때 그것이 50년 차이가 나든 안 나든 이제 통합도 이렇게 쭉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념미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념적인 어떤 시도들을 했다, 미술에서. 그것이 그리고 단지 그렇게 한번 시도해봤다가 아니라 이후에 미술사에서, 현대미술사에서 개념적인 어떤 것들이 미술이 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거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결부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심미적인 거. 심미적인 건 영어로 에스테틱하다고 하거든요. 아티스틱 이런 게 아니에요. 뷰티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학에서 미학적이다, 심미적이다라고 이렇게 미적, 한자로는 아름다운 미자를 쓰지만, 에스테틱하다는 건 에스테틱하다는 건 사실 앞에 내가 다루는 거를 결부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학 전공인데, 말하자면 미술과 미학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미학은 영어로 에스테틱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에스테틱스에서 에스테틱하다는 게 뭐냐면, 어디서 갑자기 익숙한 용어 같은 에스테틱 샵? 맞아요. 근데 에스테틱 샵, 피부 관리 가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스테틱 샵에 가서 근육을 마사지, 피부 이런 거 한다고 할 때 결국 우리의 감각과 소위 우리가 경험하고 지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관리되는 거잖아요. 에스테틱하고 에스테틱 샵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에스테틱스라는 미학이라는 학문은 뭘 다루는 학문이냐면, 인간의 지각에 관한 모든 걸 연구하는 학문이 미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상을,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시각을 연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목소리, 아니면 그 목소리를 예술작품화한 예술작품, 아니면 감상자 반응, 아니면 카메라가 어떤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는지 같은 거, 이 모든 지각 가능한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게 미학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수하게는 예술을 연구한다, 자연을 연구한다,
음악을 연구한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그 미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넓고 그리고 거창한 학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에 관한 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공한 독일 현대 미학자인 발터 베냐민 같은 사람은 자기의 학문을 인간학이라고 했어요. 안트로폴로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철학에서의 미학하고 미술에서의 미학하고 같은 거예요? 용어로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철학계에서 사실 18세기 바움가르텐이라는 독일의 철학 불가에 있던 학자가 분리시켜서 나온 게 창립한 게 미학이에요. 간단하게는. 응?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철학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특수하게 분리 나왔다는 건 뭘까요? 철학 일반은 관념론도 있고 경험론도 있고 막 이렇다면 미학은 중요한 건 지각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연구는 미술을 할 수도 있고 음악 미학도 있고요 미술 미학도 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한국어로는 용어가 비슷하니까 미술과 미학을 좀 이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심리적인 것이라는 건 뭐냐면 아름다운 것, 마음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건 에스테틱한 것, 지각 가능한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면 여러분의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예를 들면 10년 전 벚꽃을 봤을 때 내 기억의 그 느낌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신에 대한 어떤 그 연상 이 모든 것들이 심리적인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우리 첫 시간에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그림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시간 안 온 사람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소외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그림에서 이를테면 숭고함이라고 하는 것도 심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숭고함은 어때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초라함을 느끼면서도 내가 그거의 위급함, 뭐 절체절명한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닌 상태 이런 걸 좀 분석해내는 게 미학의 역할이고 그때 심리적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논리적인 것,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부에 닿는 오늘의 온도, 제 목소리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이 심리적인 거라면 논리적인 건 어때요? 논리는 논리죠. 관념론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예를 들면 1 더하기 2는 여러분 거기에 촉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천재지. 1 더하기 2는 3이야. 그리고 거기에 무슨 촉각이 있고 칼라가 있겠습니까? 근데 천재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을 듣고 시각화를 하고요. 시각을 가지고 음을 조직하기도 하고 이건 천재가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어쨌든 근데 제가 이 말에 뼈가 있었어요. 사실은 천재만 그렇게 소위 그 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게 연동하거나 호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세계를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게 앞선 강의의 제 목적 이렇게 주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직관과 판단의 이미지. 여기서 직관은 인투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관은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 카네만이 사례로 들었던 것 중에서 이거를 딱 보고 쫙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건 소위 직관. 근데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저 여자 화났어 라고 하면서 어쩜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판단. 너무 공격적이야 뭐 이런 식의 것들. 판단, 추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논리적. 17, 9, 24 이런 거. 오케이? 이해되죠? 세상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파고들면. 근데 지금 말하자면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랑 판단하는 거. 여러분 칸트, 철학자 칸트 아시죠? 칸트는 가장 중요한 그 철학 저서 사회고원을 시리즈로 인류에게 남겼습니다. 3대 비판서라고 불러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근데 여기서 판단력 제3권 판단력 비판이 뭐냐면 미학이에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여러분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 미학과 판단력은 뭔가 관계가 있나 봐. 그죠? 여러분 그 학문이 어딘지 아닙니다. 사고를 하면 돼요. 네. 판단력이 미학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판단이라는 걸 우리 일상생활의 어감으로는 판단 그러면 논리가 대입되는 것처럼 논리의 어떤 것들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뭔가를 저징할 때 저징도 판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저지먼트를 쓰거든요. 판단형 할 때. 판결하거나 판단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논리만 갖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직관적으로 네가 좀 예뻐 보이니까 너한테 그 벌을 안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판단력이란 소위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하고 지각하고 논리로 따져보기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이성적 판단, 이성적인 어떤 거랑 오성 아까 실천이성이 그런 거예요. 윤리, 도덕 이런 거 있잖아요. 논리, 이성적 사고하고 오성과를 다리 놓아주는 게 판단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칸트의 3대 비판선을 갖고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판단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성적인 것과 오성적인 것들의 연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뒷시향을 공부하려고 해놓고 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뒷시향의 작업을 보면서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차원들 그리고 창작자도 그랬고 우리가 볼 때도 그 작품을 제대로 감상한다는 건 저는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들을 같이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직관과 판단의 이미지들이다. 뒷시향의 작업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를테면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저쪽에 산에 벚꽃이 피었네요. 벚꽃이 피었어요. 보여요. 그죠? 좋아. 이거는 여러분 거의 직관적인 거예요. 깊이 성찰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아까 그 화난 여자 얼굴 반대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런 벚꽃의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와이 순지 감독이 뭐 예를 들면 4월의 신부 이런 영화를 찍으면 그래서 그 앵글을 잡고 뭐 폰티를 짜고 막 이러면 어때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고와 뭐 이렇게 그 의식적 노력 과정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창작 과정은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이를테면 뒷시향의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먼저 이 여러분에게 나이든 거의 늙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아주 단단하지만 고집스러운 얼굴의 뒷시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68년에 죽었는데요. 거의 말년의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 당시 비슷한 데인데 두 개의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한편으로는 뒷시향하면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맞아요. 샘이에요. 샘도 보여드릴 건데요. 파운테인이라는 제목의. 근데 일단 요거는 뭐냐면 라지 글래스라는 작품이에요. 큰 유리라고 번역합니다. 라지 글래스. 얼마나 큰지 작가가 전체가 보이죠. 라지 글래스라는 작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의자와 여기 자전거 바퀴 보이시죠? 이게 이제 뒷시향을 대표하는 레디메이드 작업의 초기작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레디메이드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두 개를 보여드렸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 뒷시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으면 일단 국현을 가시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지금 전시하니까 학기 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전시는 되게 그 국내에서 보기에 정말 드문 전시니까 꼭 보세요. 놓치지 말고. 왜냐면 끝났어요. 그렇구나. 그래 맞죠. 네. 뭐 어쨌든 그 책이에요. 그 전시가 되게 좋은 건 필라델피아 뮤지엄 오브 아트 컬렉션이 그대로 투어한 전시여서 되게 잘 갖춰져 있는 전시였어요. 근데 뭐 필라델피아 가시면 되죠. 네, 그러시기로 하고 일단 그 뒷시향과 관련해서 그런 전시를 볼 수도 있지만
약간 영어여서 여러분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 understandingdishang.com이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찾은 사이트 중에서 정말 저는 좋은 사이트라고 이쪽이 아니고 여기를 열면 말 그대로 뒤샹 이해하기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understandingdishang.com. 근데 네, understandingdishang.com 참 금방 안 열리네요. 네, 이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의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뒤샹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연대기처럼 1887년부터 1968년 죽을 때까지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으로 그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패밀리 라이프 초기 유년기죠. 유년기에 그 뒤샹의 집이 어땠고 형제가 누구누구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초기에 뭔가 드로잉은 뭘 해봤고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1904년부터 11년에 뭐 이런 그다음에 문제적인 작업들을 하기 시작한 시기가 이제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작업했다라고 소개받는 게 아니라요.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소위 자료, 분석 것들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그림을 충분히 뒤샹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그림은 이런 어떤 시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시기에 이런 것들이 뒤샹한테 문제시 됐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 이런 설명들이 다 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 만든 사이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냥 뒤샹의 작품은 그냥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맥락적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contextual understanding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어떤 재료를 써서 무슨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돼야지만 뒤샹은 충분히 감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이 사이트 주인이 참 충분히 잘 이해하고 그걸 또 시각화를 해놨더라고요. 저 같으면 안 해요. 무지 에너지 써야 될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뒤샹이 이런 걸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저 보지 마시고 저거를 보시면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오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뭔가 무슨 관 같은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걸 설명하는 건가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일단 여러분이 들어가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혼자 공부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다룬 내용들에서도 분명히 거기서 겹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주 컨셉만 얘기를 일단 하면 뒤샹을 다룰 때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 했죠? 제가 우리가 look 한 다음에 see 하고 할 때 intention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도. 그리고 주의 집중, attention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의도를 갖고 집중하는 것. 그리고 아까 헬렌이 3월에 행복할 수 있었던 건 지속해서 뭔가를 했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샹의 작품이 왜 이렇게 미술사적으로 중요하고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도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좋아하는 작가가 됐느냐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의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작품을 알면 알수록 새록새록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뒤샹의 미술의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감각해. 앞에서 제가 다뤘던 거예요. 감각한다는 건 내 망막에 비쳤어.
그러니까 기관. 여러분 피부도 기관이에요. 그죠?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져 아니면 이 온도 이런 거 습도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감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감각이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기억으로 형성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꼭 이게 기억이 유년기에 무슨 상실한 기억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지만 뭔가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을 해야지만 그것이 기억이 되잖아요. 뭐 어머니 손맛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한 3주 전부터 강의를 듣고 한 그것들이 감각적으로 있었고 그죠? 그것들이 기억이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여러분이 저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갖게 된단 말이죠. 지각. 말이 안 되네. 지각. 그리고 그게 뇌과학에서 어떠냐면 그 뇌과학자가 그 되게 설명을 재밌게 하던데 여기 있잖아요. 하이포캄퍼스. 우리가 이렇게 그 소위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서 시각 피질이 딱 상을 맺히는 것까지 감각적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딱 하고요. 인식을 하고 그 인식한 것들을 쭉쭉쭉쭉 겹쳐서 소리 뭐 그다음에 본거 촉각적인 거 이런 거를 쭉쭉쭉쭉 중간에 그 공명을 시키는 거예요. 뇌는 그렇게 해서 딱 하나로 뭔가를 그 분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하이포캄퍼스에다가 딱 각인을 한답니다. 그게 기억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각 상태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뇌과학의 물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해도 이렇게 기억의 어떤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감각과 더불어서 인식으로 가는. 근데 말하자면 뒷시야기 작업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 그리고 그 본다는 것이 어떻게 이를테면 나한테 그 기억으로 습득돼 있는지 학습돼 있거나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얘를 의미 있게 본다든가 아니면 그냥 스킵하고 본다든가 이 삼각형의 의미가 뭐가 있어 라든가 하는 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제목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작품은 갖고 왔는데 하나하나 설명한다기보다 제목에 보면 To the look 그 다음에 close to almost an hour 이 작품 제목치고는 너무 길고 뭔가 명령형인데 1시간 정도 주의 집중해서 이거 봐라. 여러분 앞에 얘기했잖아요. 헬렌이 3월달에 행복했던 이유는 지속을 했다니까요. 거기에 쏙 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 그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작품을 1시간 동안 감상을 한쪽 눈으로 그것도 중요한 이거예요. 네, 이렇게 집중해서 그리고 가까이 대고 이렇게 집중해서 한쪽 눈으로 이거를 보세요라고 제목을 달아놨어요. 이게 뭐냐면 뒷샹은 북현전시를 본 분들은 그 섹션이 있는 걸 아실 텐데 광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시각예술가들이 제일 사실 문제시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예술가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시각예술가이기 때문에 시각을 사용하려고 하지 시각이 어떻게 소위 작동하는지라든가 아니면 시각의 의미가 뭔지를 질문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생각해보면 많은 예술가들이 왜 뒷샹같이 안 되냐면 시각을 시각이라고 전제를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미술은 미술이라고 전제를 해버리고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사고, 인식, 내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뒷샹은 그거를 회의해요. 라웃해요. 그 뒷샹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뺀 것 같아요. 다른 슬라이드에다 넣어놨는데 뒷샹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모든 것들을 회의하는 데서 미술을 시작한다. 작업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기성의 관념
또 기성의 어떤 방식들, 아 여기 있네. 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회의한다. 회의는 그거 아시죠? 이렇게 미팅 아니고 나웃한다. 모든 것을 회의를 가지면서, 근데 여러분 앞에 제가 쉬는 시간 전에 수업했을 때도 이 비슷한 얘기 나왔죠. 데카르트의 띵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모든 것을 회의를 가지면서 전에 없었던 무엇,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엇을 찾아내야만 한다. 여기서 이제 뒷시앙이 소위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소유의 방법론을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대부분의 아트칼리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도 어떠냐면, 여러분이 어릴 때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도 던져줘요. 미술의 시작이 그렇게 가죠. 왜 그려야 돼? 라는 질문 전에 그리기부터 주어진다고요. 응? 그리고 종이와 크레파스로 재료는 완성되고.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어떤 아이가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미술이 꼭 그리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죠. 그냥 하라니까. 아니 막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러잖아요. 근데 뒷시합은 어떠냐면, 왜 그려야 돼? 미술을 꼭 그리거나 만들거나 조각하거나 해야 돼?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뒷시합으로 하여금 이런 거를 미술이라고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에 없었던 거, 그리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 사람들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는 조금 더 세련된 말로 하면 고정관념이나 통념에서 벗어난 무엇인가인 거예요. 누구나 다 일반화시켜서 그 생각을 한다면, 사과는 빨개,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사과가 빨갛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아이는 자라서 빨간 사과만 그리겠죠. 그리고 그 소위 과학자가 돼도 빨간색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방식은 뭐냐, 그럼 회의의 방식은 뭐냐, 우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투어. 그냥 직선으로 빨리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디투어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말한 뇌가 새로운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을 거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근데 일부러 돌아가. 그래서 뇌가 새로운 어떤 풍경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식으로 어떤 자기를 감각을 일깨우는 어떤 걸 하는 거. 그게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진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회를 해서 세계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를 아주 익숙한 각도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는 관성에 젖죠. 타성에 빠지죠. 감각은 무뎌지고요. 삶의 재미는 없어지고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고. 이제 심리학이 등장하거든요. 현대미술의 심리학 우리 강의에. 근데 심리학은 자꾸 우울증 치료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교보에 나오는 책들이 자꾸 그러는 것 같아서 약간 우려스럽더라고요. 인간은 얼마나 복잡한데요. 감각도 심리도. 자, 내가 행한 모든 것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엇은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년의 지시앙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디투어하는, 왜 뭐 저렇게 깝깝한 짓을 하지? 얻는 게 없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자기는 어떻게 다음 세대 작가들, 미술가들한테 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했다. 진짜 말이 그냥 그 말이 아니에요. 뒷시앙에 이 파운텐이 없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앤디 워홀의 파바스도 안 나왔을 거예요. 아까 말한 조세프 스스의 개념미술도 안 나왔을 수 있어요. 물론 인과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인스톨레이션, 설치미술, 비디오 아트, 백남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뒷시앙에 저렇게 말하자면 미술이라는 게 반드시 무엇인가를 그리고 제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관념이 계속 지배적이었고, 누구도 어떤 예술가도 그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손으로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그려야 되고 조수가 그리는 거는 컨셉이 아니고 막 이런 식의 세계 속에서 미술을 이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못 한 거죠. 작품은 정말 지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거보다 여러분 교수한테 그 설명을 듣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거 하겠습니다. 오늘 끝낼게요.